안녕하세요. 50을 바라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온전히 보내드리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저희 집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생겼던 일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알아 누우실 만큼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누구보다 금슬이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이었습니다. 화목한 걸로요. 동시에 돈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그래서 가장 바쁘게 사는 걸로 알아주는 집이었죠. 저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부모님을 보며 배웠고, 돈 없는 서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년 시절이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셨거든요. 고양이 같은 부모님이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기 전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다만 그 직장에 가기 위해 부모님은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부모님이 터를 잡은 그곳은 앞집, 옆집, 뒷집이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은 한 대 받는 입장이 아니었죠.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드셨습니다. 그 계기는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뒤부터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시작되었거든요. 어머니의 배가 살짝 불렀을 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어머니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배가 불룩하네요.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죠.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로 어머 축하해요. 아기가 아기를 가졌네. 라고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민망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가 아이들을 풀어놓고 함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생기자 이웃들도 외지인에 대한 경계를 서서히 풀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배가 꽤 많이 부풀었을 때 콩나물 같은 걸 함께 손질하던 몇 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댁 친정에서는 뭐래? 딸내미 임신하면 한번 와서 집 청소도 싹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벌써 다녀가셨나? 어머니는 이 질문을 듣고 쓰게 웃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친정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분위기를 파악한 아주머니들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셨고 그 후로 어머니에게 친정 얘기를 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태어났고 친정이 없어 마음 붙일 곳 없었던 어머니는 참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저도 그때를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렸던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딱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엄청난 빚이 생겼던 거죠. 범인은 아버지의 하나뿐인 형제,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 앞으로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튄 것이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돈을 벌어서 갚는 것이었죠.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믿었던 형에게 뒤통수를 맞은 아버지도 원치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된 어머니도 말이죠. 부모님은 이 상황을 외면하기보다는 헤쳐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외면하고 분노하는 건 이 상황을 벗어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생활 패턴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신 뒤 회사로 향하셨고 퇴근한 뒤에는 각지에서 넘어온 물건들의 하차 작업을 하셨습니다. 중노동이었죠.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신 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주말이 되면 건설 노동 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또한 중노동이었죠. 굳이 이 일을 하신 것 또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에 아버지를 보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어머니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러 가시면 어머니도 함께 일어나 제가 먹을 아침 저녁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책가방을 추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저를 깨우신 뒤 곧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일을 하러 가신 거였죠.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였죠. 어머니가 일하신 곳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나르고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시장이 문을 닫으면 청소를 하러 가셨습니다. 보통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있는 식당은 쉬는 날이 없었고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주말 없이 일하셨습니다. 식당에서도 물을 만지고 청소를 할 때도 물을 만지다 보니 어머니의 손은 항상 부르터 있었어요. 고생 한번 안 해본 손은 아니었지만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부르텄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고 살은 빠지셨는데 다리의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얼굴은 까매졌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어요. 누구보다 훤칠하고 멋있는 아버지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은 어머니가 잠에서 깨우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아 공사장이 일을 멈춘 주말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도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죽은 듯이 주무셨거든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사셨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집으로 저를 불러오셔서 밥을 차려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머니와 아저씨,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질투도 났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쟤네 부모님은 이러지 않을까?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단 1시간도 함께 있지 못하는데 왜 이 집만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는 그 순간도 부러웠습니다. 이마를 콩 하고 때린 뒤 생선살을 발라 친구의 밥 위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화가 났죠.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일찍이 철이 든 저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하는 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어머니가 아침을 챙겨주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 눈치를 봤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버리지는 않으실까? 이제 나랑 아침을 함께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눈치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좋았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니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부분의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동네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장이 덜렁거렸고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바깥에 위치했고 연탄 난로를 집안에서 떼는 그런 곳이었죠. 바람이 불면 문이 덜컹하고 흔들리는 벽지도 벗겨진 집에 들어간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도 썩 나쁘지 않은 집에서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가집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 놀랐어요.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떼를 썼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게 뭐야? 이런 데서 살면 병 걸린다고, 병! 그때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상상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표정을 짓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저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제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다른 아이들이랑 있을 때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현수 엄마, 많이 힘든 거 알고 바쁜 거 아는데 현수한테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말에 힘이 없어.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현수가 부모랑 같이 지내는 애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다른 집처럼은 못하더라도 현수한테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네. 이때 어머니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빚을 갚으려고 홀로 남아있어야 할 아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선택한 게 아침 시간을 저와 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일보다 청소 일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집을 이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집을 정리하고 최대한 싼 집으로 집을 옮겨 빚을 빨리 갚으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진작에 집을 정리하지 왜 이제 와서 집을 바꿨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았음에도 집을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집에 홀로 남아있을 제가 그래도 깨끗하고 따뜻한 곳에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사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처한 상황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제 저녁을 다른 집에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친구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훨씬 따뜻하고 키키한 냄새도 안 나는 친구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자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은 하나둘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헐렁거리던 지붕을 덧대어 비가 새지 않았고 바닥을 보강해서 예전처럼 찬기가 올라오지 않았죠. 덜컹거리던 창문도 나사를 쪼여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의 변화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냥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마음과 고생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온갖 불평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사춘기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버릇없게도 행동했죠.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대화만 하면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자고 일어나니 머리맡에 봉투 한 장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는 어머니가 쓰신 거였습니다. 받자마자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딱히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래봤자 평소에 하는 말과 똑같을 게 분명했거든요. 엄마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신경 써줬나? 이제 와서 미안한 척은. 아버지가 조금만 있으면 빚도 정리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가족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자.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엄마 아빠는 홀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나는 아저씨가 돼야 가능하겠네. 그 나이 돼서 뭘 할 수 있다고. 모든 말을 비꼬아 들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부모님이 미웠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이 흐르고 제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금방 빚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고 하시더니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상하차 일이나 건설 현장 일은 아버지가 일을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눈치를 보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되셨어요. 마지막 출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고생해서 악착같이 일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말이나 하지 말던가. 이렇게요. 몸도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아버지는 한동안 어쩔 수 없는 휴식기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죄책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도 소일거리를 찾으셨죠.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아실 때마다 난리가 났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몸도 성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오면 어떡해요? 빨리 건강해질 생각부터 해야지. 당신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의 눈은
항상 부르터 있는 어머니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르튼 손, 갈라진 손톱, 그 사이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어머니의 눈가, 퉁퉁 부어있는 종아리와 부어서 신발에도 들어가지 않는 발, 그럼에도 아픈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년배에 비해 희끗한 머리, 예전의 체구는 어디 가고 깡 말라버린 몸, 앙상한 손가락, 짙은 다크서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아버지의 변화가 어머니에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셨고 어떻게든 살아가보고자 아등바등 하루하루를 버텨가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좋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에게는 아끼지 않으셨기에 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는 않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힘든 삶, 모든 걸 잃어버린 삶,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저는 부모님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구질구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 생긴 빚을 꾸역꾸역 갚고 있는 모습도 바보 같아 보였어요. 내가 빌린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기쳐서 생긴 돈인데 왜 저걸 본인이 갚고 있어? 잘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어린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무시하는 동안 제 머리맡에는 매일매일 편지가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봤자 똑같은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하자 오기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절대 보지 않겠다는 오기 때문에 편지 봉투가 머리맡에 놓일 때면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방구석 서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방문 사이로 불빛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평소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의 감각이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문 쪽으로 향했고 어긋나게 끼워진 방문 사이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하니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화 중인 부모님은 꽤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듯 했어요. 내년이면 현수도 고등학생인데 저는 당연히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돈 나갈 구석이 많아지니까 고등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면 좋을까? 성민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래. 그런데 도통 우리랑 대화를 안 하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지 얘기를 안 해주네. 솔직히 놀랬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10년이 넘게 빚과의 싸움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공장 같은 데라도 가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연중에 자리 잡았던 생각이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과 부딪히면서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는 능력 없는 부모라는 아주 나쁜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조금 빨라진 심장을 부여잡으며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조금은 좋아진 안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현수까지 그럴 순 없잖아. 부모의 어려움은 부모 때에서 끝내야지. 현수까지 책임을 지게 하지는 말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럼 어느 고등학교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일을 하루 빼던가 어떻게 해서든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집중하시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도 미안해. 내 잘못인데. 당신한테도 무거운 짐을 씌웠네. 현수한테만 무거운 짐을 씌운 게 아니야. 당신한테도 그런 거야. 대체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부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빚이 좀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감당 못할 거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 걸 선택했고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정 미안하면 얼른 건강해져서 빚 갚는 거나 도와주든가. 어머니는 시익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대려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부모님의 진솔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말랑해졌죠. 그렇게 다음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어머니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러 들어갈 때 불을 끄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불을 켜셨고 어머니의 옷을 받아든 뒤 어머니가 씻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잘 있었죠? 잘 있었지. 현수는요?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네. 밥은 먹었대요? 오늘은 웬일로 집 와서 밥 먹었어. 다행이다. 하루 종일 일한 덕에 피곤할 법한데 어머니의 다행이다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지 않아도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짧은 인사가 끝난 뒤 부모님은 작은 부스럭 소리를 내시더니 말을 줄이셨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길래 뭘 하시는 건가 싶어 문에서 끼익 소리가 나기 전까지 살짝 열어보았어요. 두 분은 작은 책상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몇 분 동안 무언가를 쓰고 나니 어머니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들어오셨으니 당연한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꾸벅꾸벅 조실 때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며시 깨우셨고, 어머니가 다 적으시면 그 종이를 아버지가 쓴 종이와 합쳐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이 꾸벅꾸벅 졸면서 그 시간에 적으신 건 다름 아닌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으로 걸어오시자 저는 이불 안으로 숨어들듯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편지를 슬며시 내려놓고 제 이불을 덮어 올려주셨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자 안방인 밖에 불이 꺼지자마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수많은 편지 중 처음으로 열어본 편지였어요. 달빛에 의존해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편지는 총 2장이었어요. 한 장은 어머니, 한 장은 아버지였죠. 현수야, 엄마야,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별일은 없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남들에겐 쉬운 일이 엄마한테는 참 어렵다. 매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현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라서 그래. 해준 거 없는 엄마인데 쑥쑥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이 뒤로 쭉 이어진 어머니의 편지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현수야. 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가 못돼서 미안하구나.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너무나 빨리 어른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아쉬워.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라면 읽어보지도 않았을 편지. 부모님이 말씀하셔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그 내용이 편지 속에서 나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편지를 쓰면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겠죠. 그동안 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둔 편지가 이렇게 쓰였을 걸 생각하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백 일의 시간을 보내며 수백 통의 편지를 쓴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잠을 잔 뒤 일어났던 그 순간부터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가는 동안 학교에 도착한 상황에도 떠올랐죠.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내 걱정을 하는 동안 나는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 갚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던 부모님이 그 누구보다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부모님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어색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모님을 무시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양심에 찔렸거든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마음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편지였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가장 친한 성민이를 끌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방에 들어가서 당장 편지지와 연필을 내놓으라고 했죠. 아니, 남의 집 들어와서 갑자기 편지지는 왜? 너 연애편지 쓰려고? 친구를 째려보니 금방 종이와 펜을 가져오더군요. 야, 종이는 이것밖에 없어? 그럼 뭐 남자 셋이 사는 집에서 뭘 바래? 꽃무늬 편지지라도 사다 주리? 역시 연애편지지? 저는 친구의 말을 흘려보내며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 서서 연애편지 쓰냐며 까불던 친구도 제가 쓰는 편지의 내용을 보고는 조용히 나가서 종이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저의 관계, 그리고 집안 상황까지도요.
그 친구가 바로 어머니가 엊그제 말씀하셨던 성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눈치라고 어머니에게 언지를 준 성민이 어머니의 아들 성민이요. 저는 성민이가 추가로 가져다 준 종이를 다 쓰고 나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을 지우고 또 지워서 완성된 편지를 봉투에 담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소일거리를 하러 나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아버지가 편지지를 보관하시는 곳에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꺼졌던 불이 켜지고 어머니가 속닥거리며 들어오시라는 소리가 들리고 서랍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반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몇 년 동안 피해 다니던 애가 편지 한 장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없겠어. 나라도 어이없겠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저를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늘 제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레 대하셨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10살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하셨죠. 용기를 내니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고 용기를 여러 번 내니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하니 꼬질꼬질했던 집이 아늑해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다리와 손을 주물러 드리기도 했죠. 원했던 대로 고등학교에도 진학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공부도 꽤 잘했어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건강도 호전되어 아버지도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집안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매일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어머니가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시게 됐고 나중이 되자 아버지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판잣집 같은 집을 나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뒤 몇 개월 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꽤 괜찮은 공립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설득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의 말씀 덕에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쯤이 되니 부모님의 사정은 많이 여유로워지셨어요. 물론 10년 동안 지속된 빚과의 전쟁 때문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고 몸이 거칠어졌지만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정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환경임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 아가씨와 결혼 준비를 할 때 부모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한테서 완전히 독립할 때가 됐으니 말하는 거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는 여기서 새아가랑 가정을 꾸리렴.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서 살기에 딱 적당한 곳에 터를 잡고 원하는 것을 심고 따먹으며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도 낳았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았죠. 자주 뵙는 부모님은 뵐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찾아뵐 때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동안의 고생을 이곳에서 보상받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빚을 갚고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부모님은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70대가 되셨고 저는 고등학생 때의 풋풋함은 찾아보기 힘든 40대가 되었죠. 부모님의 등은 전과 같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이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2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를 가장 먼저 걱정했을 정도로 두 분은 정말 금슬이 좋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지셨고 한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상을 치른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올 거냐 아니냐의 질문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모시고 오는 거였으니까요. 당연히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서 홀로 지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셨죠. 다만 그 집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손이 닿아있던 집을 처분하는 건 어머니도 저도 원치 않았거든요. 한동안 시리에 빠져 계시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는 저와 아내, 손주들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네 아버지를 보내줘야겠다. 어머니는 잠에 들기 전 아버지의 사진을 유심히 보시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는 하셨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셨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아내와 함께 근교 카페로 놀러 가기도 하시고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한데 자꾸만 말을 삼키는 게 이상해서 캐물어보니 아내는 믿기 어려운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셔. 어머니가? 그게 갑자기 대뜸 화를 내기도 하시고 평상시랑 다른 거 없이 식사를 차려들어도 맛없다고 역정을 내시고 애들이 조금만 늦어도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냐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인자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아내가 삼킨 말을 바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였죠. 다음날 월차를 내고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월차를 쓰지 않았어도 될 정도로 아내가 말한 어머니의 행동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하나 드시자마자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성을 내셨어요. 이게 이딴 걸 밥이라고 가져와? 음식물 쓰레기를 지 시어미한테 먹이려고 하네. 이 정신 나간 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던 그때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머리를 마구 헝클이시고는 쿵쿵거리며 악을 쓰셨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저 머리를 쥐어뜯으며 씩씩거릴 뿐이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언가 떨어진 그것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피였어요. 얼굴을 쓸어내렸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피가 분명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코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휴지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집에 보내달라고!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 도대체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야?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설마 시골집 얘기하는 거야? 엄마도 여기 와서 좋다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 가서 뭐 어쩌시게. 어머니는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겨우 안정시키고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가는 거였어요.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 혼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니는 살짝 꺼려하시는 듯 하더니 함께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어요. 그 후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집에 가도 아버지 없어. 그런데 왜 시골집을 간다는 거야? 왜? 어머니는 덤덤한 표정으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시끄럽다. 다 큰 손주 둘에 아들, 며느리, 나까지 5이 사는데 집구석이 조그마해가지고 조용히 있지를 못해. 아이들은 학원에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고 밤 10시 이후로는 층간소음 때문에 조용히 지내는데 대체 어디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누라, 음식 솜씨가 엉망이다. 어떻게 그런 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시어미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다. 이것 또한 아내의 탓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아내에게 음식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시골로 가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소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아파트에 사는 게 닭장에서 사는 것 같다. 서울 인간들은 죄다 싸가지가 없다. 와 같은 거였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위 아닌 시위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지내게 할 수는 없는 마음에 시간이 늦어진 거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고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했어요. 알아보니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머니의 짐을 챙겨 어머니를 시골집에 내려드렸어요. 짐을 방 안으로 옮겨드린 순간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휙 밀어버리시고는 눈을 치켜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말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콱 죽어버릴 거니까. 어버버 하는 사이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인자하기만 하셨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말을 하시고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말렸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어머님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라며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아내와 저는 불안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도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그곳에서 혹시나 어머니가 안 좋은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을 때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 그거 있지? 뭐요? CCTV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실 때 집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지자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문 같은 곳에는 방범 장치를 달았고 거실에도 하나 달아두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도 흔쾌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CCTV를 보며 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휘청거리며 중심을 못 잡으셨고 어디 가실 때마다 머리를 짚으며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고 계신 것이 진통제같이 보였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보이지 않으시는지 핸드폰을 눈 가까이에 대고 겨우 읽으셨죠. 안 좋은 CCTV 화질로 봐도 이상해 보이는 어머니의 거동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곧장 의사가 된 성민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두통이 있고 코피가 나고 피로감 때문에 끼니도 못 참는 병이 있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환자도 안 데려와 놓고 무슨 진찰을 하라고. 환자를 못 데려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의심되는 거 없어? 성민이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의심되는 병명 하나를 말해주었습니다. 고혈압인 것 같은데? 고혈압? 너 그거 어머님 얘기야? 이 정도 됐으면 병원부터 모시고 가야지 왜 안 가냐? 고혈압이라면 빨리 병원 가야 돼. 고혈압 별명이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야. 들어봤지? 심해지기 전에 모시고 병원부터 가라. 성민이의 말을 아내에게 전한 뒤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휴지를 뽑아 코에 가져다 대셨어요. 점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윽고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끌어안고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시골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던 이유도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겉옷을 챙겨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호통을 치려고 하셨지만 휘청거리느라 호통도 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두통의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여기 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무시하니? 어서 돌아가라.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타협할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어머니를 천천히 설득하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는 말을 들은 후였으니까요. 엄마, 아프잖아. 어머니는 흠칫하셨지만 아니라고 잡아떼셨습니다. 엄마 서울로 모셔올 때 집에 CCTV 달아둔 거 잊어버렸어? 누가 찾아와서 나쁜 짓 할까봐 달아놨잖아. 아픈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CCTV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금 당장 서울 가자. 가서 진찰받고 치료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지으셨습니다. 아니, 안 간다. 나는 병원 안 가. 여기서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나한테 미안해서 그래? 엄마가 아프면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고 미안한 거지? 그렇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괜찮아. 왜 나한테 미안해해? 도대체 왜 아픈 걸 숨겨? 울부짖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에 어머니는 차분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았던 악쓰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죠. 내가 아프면 너한테 짐만 되지 않겠니? 너도 아내가 있고 다 큰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네 가정에 충실해도 모자란 상황에 어떻게 아픈 엄마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나는 다 살았어.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를 모시는 건 당연하지. 제가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네가 10살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는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 한평생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러니? 부모 때문에 힘든 건 그때까지만 하자.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은 엄마가 갖는 걸로 충분해. 저는 풀썩 주저앉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짐은 뭐가 짐이야. 엄마가 왜 나한테 짐이 돼?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여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현수야.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니. 네가 나를 모신다고 하면 네 아내와 자식들한테까지도 짐을 지게 하는 거야.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바로 제 아내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짐이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가장 즐겁다는 말, 어머니한테 많은 걸 배운다는 말, 모두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등장에 살짝 당황하시는 듯 했고, 아내는 이때다 싶어 몰아붙였습니다. 짐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평생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죽을 때까지 마음에 짐을 안고 살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정말 그건가요? 어머니는 아내가 처음으로 큰소리치는 모습에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겨우 멈추고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다시 맞잡았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 나도 없어. 엄마랑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도 못 만났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한참의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성민이의 말대로 어머니는 고혈압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를 제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떠나 집으로 가며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삶의 목표가 사라진 어머니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여행 한 번 못 가본 어머니. 뼈 마디마디가 붓고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휘어버린 손가락을 가진 어머니는 이제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가족이라면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걸 몸소 알려주신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가 없는 사랑을 주신 우리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아버지가 유난히 많이 생각나네요. 저는 오늘도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제 아들들을 위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